이번 주 들어서 미국 증시 움직임을 두고 반미와 고질라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질라로 돌변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속됐던 경기 침체 우려가 미국 주가뿐만이 아니라 달러 가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은 원달러 환율 움직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합적인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진단을 해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시장은 뉴욕 금융시장은 증시가 있고 채권 시장이 있고 외환 시장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증시보다도 국채 시장 그리고 달러 가치 외환 시장이 더 주목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오늘 달러 투자자 이렇게 포머족이 곡소리 난다. 저는 그 뭐 곡소리라는 얘기 이게 이제 표준어예요. 네. 곡소리 난다 이런 표현이 된 것은 뉴욕의 그 외환 시장에서도 우리 그 이엔 캐스터가 이렇게 발빠르게 전해 주셨습니다는 닥터 둠이라 불리는 누니엘 루비니 교수가 달러 가치가 폭락된다 하는 이 얘기가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달러 인덱스 외환 시장이 굉장히 큰 변화를 일궈서 증시보다도 더 외환 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그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25일부터 집중적으로 발표했죠. 그래서 어제 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이 오늘까지 그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는 내일은 그 굉장히 빅테크의 양대 이렇게 그 업종이라 하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빅테크 업종은 3분기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얘기 나왔어요. 그 측면은 왜 그러냐면 하나는 중국이 그 매출 부진 뭐 아시겠습니다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판매 부진 그리고 리나칸의 그 반독점 규제 코스가 있으면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한다. 그러면 빅테크 업종이 그대로 앉는다 하는 이 측면에서 예상이 되었고 톰슨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예상치를 워낙 낮게 잡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올라가느냐 서프라이즈냐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이 더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는 역시 빅테크 업종들은 어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예상대로 실적이 악화되는 건 나온다. 그래서 그동안 그 나스닥 업종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조정 문제와 함께 지금 나스닥 지수가 오늘 한 2% 가깝게 떨어졌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 심리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측면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그 실제로 그 꺾였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CNN의 FTI 지수를 가지고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심리는 그렇게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FTI 지수가 1개월 전에는 17 극단적 공포 상태였었죠. 그것이 일주일 전에 34 정도에서 공포 상태로 변했고 그 다음에 어제는 52, 오늘은 55. 요걸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55는 어제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그동안 워낙 그 다우존스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술적 조정,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쪽에 됐습니다는 투자 심리는 그렇게 꺾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CNN의 FEGI 지수를 보여드리는 우리 정 PD께서 보여드리는 이런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보다도 국채 시장 그다음에 외환 시장이 더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새 언론에서 트위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네. 뭐 대규모 해고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도 머스크 밑에서 일하기 싫다 그러면서 일부 직원들은 먼저 탈출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트위터 내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일론 머스크의 자충수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계기한 행동이 시장에서 좋게 평가받는 데 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시 우리나라의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신뢰 문제가 지금의 혼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라든가 기업 경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신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트위터 관련해서 첫 번째로 터진 게 올해 3월이었죠. 그래서 사실 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계기한 행동에 비판적 행동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언론에 나서겠다 하는 측면에서 트위터를 적대적 M&A 했죠. 근데 사실 미국의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아시겠습니다는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더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주무르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서 트위터에 대해서
또 인수한다는 사람들이 팍 뱉어냈죠. 그리고 다시 인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 앵커 입장에서도 트위터의 직원이다. 근데 앞으로 다가올 회장이라는 사람이 왔다리 갔다 한다.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거 이탈해서 이것은 아직 트위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라든가 구정차 아니냐 본인들이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본인들이 나가고 트위터 자체는 아마 전 앵커가 더 아시겠습니다는 최근에 트위터에 대한 인기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영상으로 지금은 자꾸 짧은 거 가다 보니까 트위터가 과거만큼 기업 실적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망하지 않고 상당분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업황의 부진과 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오락가락하는 체험의 리스크와 그리고 최근에 이 IT 시장에서는 새로운 쪽으로 인력들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대처 고용 기회 이것이 삼박자가 맞아서 오늘 트위터에 대해서 저렇게 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증시보다 변화가 많았던 게 이 국채 시장과 외환 시장인데요. 먼저 국채 시장부터 정리해 볼까요? 오늘 국채 시장은 4.2% 공포에서 탈피했다. 네. 이 얘기가 가장 큰 뉴스죠. 그래서 국제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4.2% 공포는 뭘까 하는 측면은 일단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2%가 넘었으면 사실 금융위기 악몽이 이렇게 낙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4.2%가 어때 달성했느냐 하면 2008년 6월 달에 서프라임 불거지가 불거질 때 사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4.2%가 돌파하니까 네. 서프라임 시절부터 2009년 리만 사태까지 연결됐던 거거든요. 그게 4.2% 공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미국 국채 금리가 4.2%니까 여러 가지 브렉데이 하면서 굉장히 중시 변동이 나왔던 아마 전 앵커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이게 4.2% 공포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4.2% 공포는 위기에 따른 낙인 효과인데요. 영국이 지난번에 트러스의 그 전 총리가 여러 가지 포퓰리즘적인 대규모 감세 조치에서 영국발 금융위기 이 가능성에서 기일투체를 벌이는 과정에서 영국의 그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4.2%가 공포다 하는 것은 바로 기일투체가 금리가 4.2% 벗어나다 보니까 영국발 금융위기가 되면서 영국과 미국은 사실 국제시장에서 보면 국제금리 시장 양대 중심 시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국의 금리 채권 시장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조금 옮기긴 했습니다는 아직도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 두에서 10년물 금리가 4.2% 넘어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영국에서는 영국발 금융위기. 이게 국제시장의 4.2% 공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보면 빠르게 미국의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있죠. 영국의 이렇게 국채금리도 스낵 효과에서 빠르게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즉,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한 달 전에 4.29%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은 4.0%. 오늘 마감은 4.0%입니다만 오늘 한때는 4%가 붕괴될 4.000까지 제가 시장을 지켜봤거든요. 예. 4.00 해서 저 4점을 떨어지냐 3.9대를 떨어지냐 이게 관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이 아주 분위기가 오늘 굉장히 아주 뉴욕 금융시장에서 하주시가 됐던 거거든요. 그 분위기를 보면 4% 공포가 얼마나 컸단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를 봅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국채금리 이거는 더 빨리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의 그 40대의 순회 이렇게 총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모처럼 영국 입장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들어왔다. 네. 그리고 사생활에 있어서는 워낙 부자에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사생활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청렴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다. 그러면 워리스 존슨이라든가 터러스라든가 아주 대비되어 있는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신뢰가 형성되면서 영국의 국채금리가 빠르게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영국의 국채금리가 안정된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그만큼 뛴다는 얘기죠. 그래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발 금리가 불거졌던 9월 말에 4.23에서 오늘은 3.5% 얼마나 빨리 떨어집니까? 예. 얼마나 빨리 떨어집니까? 이런 각도에서 오늘 4.2%의 공포에서 벗어난 것이 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결국은
오늘 빅테크 기업들의 이렇게 주가는 2% 넘게 떨어졌지만 국채 시장이 상당히 금융위기에 치르다 보니까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CNN, FG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빅테크에서 실적 악화, 주가가 저렇게 2% 떨어지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다시 이렇게 백그리 돼서 공포라든가 극단적 공포로 해야 되는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금리 체계에서 그동안 단기물의 중심인 2년물과 네. 장기물의 중심인 10년물과 역전됐다는 것은 2개월 전서부터 계속해서 드렸는데요. 오늘은 초단기물 3개월과 그다음에 10년물과 역전되는 현상. 이것이 국제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여부와 관련해서 핫이슈가 됐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그 핫이슈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2개월 전서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장단 기간에 금리가 역전되다 보니까 이게 잭슨 미팅 전입니다. 바로 직전이거든요. 페드가 경기가 괜찮다는 표현에 있어서는 그래도 페드 입장에서는 연구 용역을 줘서 그동안 장단 기간의 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미국의 그 경기라든가 경기 예측을 할 때 가장 신뢰하는 거다. 페드조차도 신뢰하는 거다. 페드에는 거시경제 모델팀에 포브스 모델팀이 있거든요. 네. 페드 플러스 USA 약자에서 여기에서도 가장 경기 진단과 경기 이렇게 예측으로 가장 신뢰하는 건데요. 자, 본인이 경기 진단과 신뢰로서 가장 예측하는데 그때 당시에 잭슨 미팅에서 역전되는데 뭐냐? 경기가 침체가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에서 역전이 되는데 왜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장단 기간의 금리 역전 현상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단은 8월 달에 장단기 금리 역전됐던 현상이 일단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3월 달에 6월 달에 일시적 현상에서 2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단기가 금리가 어떤 대상이냐 할 때 10년물과 지금까지 2년물이었습니다는 지금 뭐냐 6개월물은 이미 역전됐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페드의 그 이렇게 통화 정책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치는 3개월물 최단기물과 역전됐다. 그래서 오늘 뭐냐 경기 침체. 이제는 봐라. 페드 입장에서 10년물과 2년물과 역전될 때 경기 침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는 봐라. 3개월까지 역전됐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아니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를? 페드라든가 파월 입장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입장에 반문을 댔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제시장에서 장단기간에 초단기물 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기 문제가 불거져서 닥터 둠이라 하는 이렇게 루비니 교수가 미국 경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 달러 가치가 폭락한다. 우리 서작가께서는 오늘 달러 투자의 포모족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큼은 곡소리가 난다. 이런 제목을 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환시장 모습을 한번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더 기대감이 커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그 9월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속도 조절론 얘기했죠. 예. 그러면서 앞으로 연준에 이렇게 남아 있는 기간이 두 번의 그 이렇게 금리 페드가 회의했는데 그게 11월 달 다음 달 1일부터죠. 다음 주죠. 네. 다음 주에 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인데 그때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면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페드가 양대 목표인 물가 예측도 실패했고 완전 고용 예측도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이렇게 초단기 물가의 역전 현상을 이렇게 감안해 볼 때 경기 예측까지 실패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 예측까지 실패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체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되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페드조차도 올해 경제 성장이 0.2%, 내년대 1.2%에서 디플레 갭이 나오는 예측을 감안해 볼 때 이제는 불가피하게 속도 조절에 대해서 그동안 반신반의 하다가 일단 시장에서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하는 네. 쪽으로 이렇게 지금 시장이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페드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앵커? 이게 물가가 잡혀야지 그렇죠. 속도 조절해야 되는데 물가가 잡히는 게 지금 잡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9월 CPI라든가 9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히려 인플레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11월 1일 페드 회의 직전에 28일 날 미국 시간으로 28일 날 발표하는 9월 PCE 물가 지표가 상당 부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지금 월가에 주목되는 이런 사항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통화정책 시차라는 것은 심스 그랭거 테스팅 보면 지금 상황보다도 약 1년 후 9개월이다 보니까 그때는 물가를 잡히면 지금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 금리 인상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인플레 기대 심리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미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가솔린 가격은 이제는 3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오늘 그 경제 지표 중에선 집값 하락률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국민 입장에서는 기대 심리를 인플레 기대 심리를 좌우하는 것이 크게 가솔린 가격, 그다음 집값이거든요. 이런 점을 갈 때 기대 심리는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 본다면 금리 인상 속도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들이 경기 침체와 함께 나오기 시작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과연 연준이 피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놓고 캐나다 중앙은행으로 또 집중이 쏠렸습니다. BOC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반신반의 초미 관심인데 오늘 그 캐나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 열렸죠.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잠시 좀 왜 월가에서 화두가 됐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캐나다 중앙은행은 미국과 브라더 국가입니다. 근데 브라더 국가인데 항상 미국이 형이고 캐나다가 동생이 아닙니다. 네. 옛날에 금리위기 때는 아침에 이건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한때는 캐나다 달러가 미국의 그 달러 가치보다 더 강세가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죄송한 시청자 여러분 얘기했습니다는 술집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캐나다 달러가면 미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캐나다 국경으로 가는. 그리고 달러 강세되면 미국에 이렇게 해서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는 굉장히 이런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오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되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만큼 캐나다가 이제는 브라더 국가 중에서 동생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캐나다 달러가 왜 이렇게 그때 강세가 됐을까? 결국 금융위기 대처 문제에서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잘 대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크 커니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란은행에 고답적지를 영란은행에 마크 커니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잘 하셨다 해서 스카우트했습니다. 저는 그 중앙은행 총재를 스카우트하는 거에 굉장히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 2012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2년에 그랬는데요. 역시 영란은행 총재에 가셔도 잘 대처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페드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지금도 금융위기에 벤 버냉키 잘 대처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양극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올해 3월 이후서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 국면을 한번 금리 인상 경로를 보면 예. 캐나다 중앙은행 회의가 페드 중앙은행보다 꼭 일주일 전에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이후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금리 인상 경로, 그다음에 페드의 금리 인상을 추적했다 보니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먼저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뒤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근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피벗 얘기가 월가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데 오늘 하면 당초 예상에서 0.75에서 0.5% 떨어지었죠. 그렇죠. 그래서 7월부터 1bp, 100bp 가다가 9월에 0.75, 그다음에 10월에 오늘 0.5%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과연 페드가 11월 1일인데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를 쫓아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 속도는 이번에 불가피하다 이런 쪽의 얘기들도 나오는 것이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상 기조를 바꾼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자막까지 간단히 통자막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해서 뒤쪽 부분이 더 중요해서 앞으로 2차례 회의가 남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면 지금의 중립금리, 타겟 금리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대체로 보면 11월 달에는 지금 상태에서 0.75에서 이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면 12월에 0.5%. 그래서
9월에 페드 회의가 우리가 그 결과가 돼서 예상했던 그런 금리 인상 속도에 지금 월가에서 피부적으로 더 와닿는다. 예상이 바뀐 게 아니라 와닿는다. 근데 페드는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그 페드 인사들이 설왕설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모습의 예상은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페드의 인사들이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 페드의 인사들이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그때그때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설왕설래하는 모습도 시청자 여러분 왜 페드라든가 파월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주도권을 대야 신뢰가 되고 세계 중앙은행 총재로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역할을 못 찬다는 것은 바로 시장은 예상대로 가는데 정작 주도권을 쥘 페드 인사들이 경제 지표에 설왕설래하는 모습. 네. 그동안 인플레도 그랬죠. 실패했죠. 고용도 실패했죠. 이번에 경기도 실패한다. 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급속히 떨어진다고 보이겠습니다. 이러한 금리의 변동은 외환 시장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는데 오늘 달러 인덱스도 살펴봐야겠죠. 네, 사실 오늘 달러 인덱스에서 루비니우스가 폭락한다는 소식이 시장에서는 아주 피부적으로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시장에서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 컸죠. 장단기간의 역전상, 그다음에 피벗에 대한 기대금리, 이건 기대가 되니까 결국 달러 가치 급락으로 나타났다고 보이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9월 말에 114, 115에 근접했었습니다. 이때 조만간 120을 돌파할 것이다. 아마 국내의 외환 전문가라는 사람이 120을 돌파할 것이다. 킹달러, 갓달러, 무슨 킹달러, 각달러입니까? 킹달러, 갓달러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9.7로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120은 돌파한다. 킹달러, 갓달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믿고 달러 투자했던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115, 114에서 자 119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보면 그동안 킹달러로 하면 안 된다. 미국도 경기 침체가 되기 때문에 자 유럽의 모습에서 지금의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거다. 유럽의 모습이 변하면 달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유럽의 파운드와 유로화를 보겠습니다. 자, 순회기 효과에서 파운드 가치가 한때는 페로티를 붕괴될 조짐을 보였습니다는 파운드당 1.16달러 선까지 빠르게 안정을 발휘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에서 파운드 하의 비중은 12%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가 강세가 되니까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 3분기는 미국의 금리를 먼저 올라가고 유럽은 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3분기에 달러가 강세되는 것은 킹달러, 갓달러가 되면 안 된다는 네. 입장인데요. 지금 유럽이 뒤늦게 자이언트 금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과 금리 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유로가 강세가 된다. 달러 인세 떨어진다. 3분기가 가장 금리 차가 벌어진 시점이다. 그거 가지고 향후에 달러 가치 전망을 하면 안 된다. 킹달러, 갓달러 얘기는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ECB 회의에서 0.75 정도의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미중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미국과 유럽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든 상태에서 유로 가치가 한 달 만에 1달러, 1유로 페로티를 회복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동안 얘기했던 미국의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인플레 수출원은 달러 강세 유도책은 언젠가는 부메랑 효과에서 미국 경제가 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증시적 측면에서는 벌써부터 오늘 한번 미국의 유럽 증시는 좋았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디카플링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유럽도 떨어지고 한국도 떨어지고 이렇게 시각으로 보이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국내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움직임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달러에서 보면 이 1,440원대인가요? 1,450원, 1,500원 뭐 해서 조만간 1,500원, 2,000원 간다 해서 뒤늦게 1,400원대에 달러를 매수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명하신 분은 사실 1,300원, 1,400원대 이미 달러를 처분해서 이익을 실현했습니다는 뒤늦게 1,400원대씩 하는데요. 바로 사실 9월 말서부터 증시 분기론, 10월 분기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인 자금은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 딱 그 이후부터 10월 20일만 빼고는 전부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3조 3천억 들어왔습니다. 3조 3.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강원도 사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증시 유동성 위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은 뭐냐? 외국 자본은 6천억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비관론자들이 얘기했던 10월 증시 bun결은 그다음에 제2예견론 이런 것이 외국 자본 유입과 함께 사실 많이 완화되는데요. 오늘 NDF 시장에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1,413원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아마 스팟 마켓에서는 한 10원 이상 떨어질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뒤늦게 1,440원 이때 그 사신 포머족들이 상당 부분 오늘 만큼은 곡설이 난다. 네. 이런 얘기가 아마 많이 들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식시장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던 국채시장과 외환시장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 내용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